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곤경에 처한 사위를 끝까지 지켜본 한 장모님이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이가 우물가에서 구조를 당하면서 자신의 선지심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미로 사요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톡톡한 사양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중년 여성이고, 이제는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팔자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 달리 기묘함이 없는 팔찌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던 착한 친척 언니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부모님과 같이 가난한 농사꾼이었죠. 남편과 함께 한가난하지만 소중한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름다운 딸 아이를 안고 얼마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부로서 시장으로 채소를 운반하다 음주운전자와 충돌해 사망한 것이었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응급실로 뛰어가 보았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래되어 얼굴이 얼어붙었지만 아직도 그 손의 온기와 감촉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맞걸음마하는 아기와 함께 과부가 되었습니다. 황망하게 장 나이 치르고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전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아기를 홀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 꾸불거리며 살아있는 아기가 있었기에요. 아기는 저에게 배고프다고 울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라고 올 때에는 더욱 그랬죠. 그 생명을 지켜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뒤 1달 후에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바느질이나 가사일 등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디든 부르면 아기를 업고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당신이 주신 말씀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일로 손이 바쁜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아기가 저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어려워져서 친정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때때로는 아기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일을 하느라 고난이 굴렀으며 아기를 돌봐주시는 부모님 앞에서 힘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기에 혼자 물과 물컵을 따라 마시면서 미소 짓고 지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렵고 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참 좋았던 그 시절이지만 그때는 왜 크라낌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지나 딸이 학교에 다니게 될 나이가 되자 저희는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딸을 학교 보내고 싶었거든요. 시골에서 솔거리며 실력 있는 으로 이 신세계에 적응하고 공장이 도왔어요. 공장은 우리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텃살을 부리지 않고도 잘 대해 주었어요. 그렇게 제 생활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지요. 미싱 작업을 하면서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은 성실하고 평범하게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며 인사를 드렸어요. 딸이 만난 남자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순한 외모의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90도 저를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우리 딸께서 많이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둘이 결혼까지 생각 중이랍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청년은 갑자기 부모님에 대해 언급을 못하고 잠시 인물을 떠올리며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청년을 달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저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아온 청년이 얼마나 힘든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선명하게 느껴지게 안쓰러운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내 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의 마음에서 서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불고기와 밑반찬 등을 꺼내서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은 전기과를 졸업하고 현재 정기 점검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수입은 그럭저럭 괜찮았고 요랍 노력해서 전세를 짜맞춘 정도는 마련해 두었다고 하며 청년이 저에게 제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 청년과 결과가 날 만큼 부모님도 안 계시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도 만나 보았으면 좋겠어요.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적사람을 사랑해요 말해도 결혼 후는 그렇게 사랑한 대로만 나올 수 없다는 건 나도 나에게 한 자산 떼줄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고 결혼하면 네 힘으로 자라야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만큼 딸은 말습니다. 다른 기분하며 한숨을 쉬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청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없다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없는 것 같더군요. 둘은 그렇게 몇 번이나 헤어지고 만나며 반복했던 결과 결국 다시 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다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둘의 마음이 너무 확고한 것 같아 결국 여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떨리는 순간은 잠시였지만 그 후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목소리로 신랑이 퇴근할 시간에 따뜻한 제개국을 차렸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항상 싱글벙글하던 저도 1년여 동안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던 순간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나도 제 삶이 다친 고통과 비견할 만한 큰 고통을 겪었었죠. 얼마나 큰 고통이 어느 날 그 큰 고통보다 더해져 내게 닥쳐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의 사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복숭아를 가게에서 사서 맛있다며 저에게 가져다 준 여름이었어요. 제가 딸과 함께 복숭아를 함께 먹고 있는 중이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 갈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집을 나서는 것이었어요. 예, 무슨 일이에요? 아, 엄마. 김서방이 전기 감전사가 일어났어요. 허겁지겁 혼이 빠진 듯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나도 같이 가자며 황급히 달을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술 준비가 마무리되어 있었고 병원 직원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초조하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붕대가 칭칭 감겨있는 환자가 나타났는데 그 환자의 양팔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을 잃었습니다. 말했어요. 뭔가 악몽을 꾸는 듯 했었죠. 꿈속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울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전 소속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했지만 꿈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뜨니 손에 인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딸이 옆에 있었죠. 김서방은 내가 그 꿈을 꾼 거니까 김석은 파리했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난 그걸로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주문자실이 있다는 말에 어머니도 빨리 기운을 내어 일어나라며 다시 손을 잡으며 자꾸 눈물을 흘렸어요. 아까 있을 때의 감정이 심하게 들었던 것이었죠. 저는 신체 일부를 절단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게 바로 양쪽 팔을 잘라내어 붙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다리만으로 삶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눈물이 나왔어요. 또한 딸은 엄마 팔만큼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속삭임의 딸이 제 발보다는 팔을 닮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 후 사회병동에서 시간을 보낸 뒤 일반병동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막대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었지만 제 눈동자만은 언제나 흐릿한 채 의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서는 이제 화장실에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양팔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미신이를 계속하여 간병인과 함께 사회를 돌며 갔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더 이상 섬을 이을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습 지도사의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한글 수업이나 사고력 수업 등을 가르치곤 했어요. 잘은 몰라도 학생 한 명이 등록될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학생들과 수업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가서 사회를 돌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길을 바쁘게 살아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처럼 모습을 찾아 보기가 힘들어 한동안 삶을 돌아보지 않았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끔 과일을 깎아 대부분은 병실을 방문하여 기도를 드리고 간식을 사오게 되었어요. 적은 생각에 살가는 딸을 그만 놓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평생 사회 친구로만 만들 딸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제 딸에게 불행이 되었을 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딸이 오늘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엄마, 속이 안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도 아픈데요. 불교의 관점에서 식사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러게요. 딸이 그 길로 건강검진을 받아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위암인 것 같아요.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가 젊었는데 위암이라니. 단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 위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리 힘이 빠졌습니다.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앞에 있는 딸의 길에는 이렇게나 말도 안 되게 힘겨운 고난과 시험이 뒤엉켜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죽이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것 같았어요. 딸은 자신은 괜찮다고 소설하면 괜찮아진다고 우연히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안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저에게 고백했었어요. 엄마, 나 암이라는 거 신랑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야 해. 김서방도 알아야지. 알고 있는 게 맞지? 아니에요. 의료진이 단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받으라는 조치를 잘 따를 거예요. 신랑은 그리고 현재 변한 몸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딸아이의 고운 마음의 가슴에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어요. 자리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이렇게 젊은 부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신에게 애원했다. 그랬다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발버둥쳤지만 딸은 수양에게 비밀로 하고 다른 일로 지방에 다녀오겠다 하고 수술을 하고 입원했습니다. 저는 딸이 그 기간 동안 사회를 보살펴 주었죠. 4월에는 이제 팔이 없는 자신의 몸에 적응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다리는 멀쩡해서 잘 걸어 다녔고 새로 맞춘 회수에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재활이 끝나고 의학도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기술책을 찾아 직업을 다시 갖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딸이 지방에서의 일로 인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불안했어요. 딸이 언제 도착하는지 물었을 때 대답이 없어서 계속해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딸도 계속해서 수술 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좋은 풍경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서바 씨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제 생각에 요즘 정희가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이 제 때문에 지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팔도 없는 이런 몸이 된 제가 없게 너무 오래 정이를 고생만 시키고 붙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보내주는 게 제 도리일 것 같습니다. 빠니했어도 가더라도 정의하기는 트로 먹으러 가야겠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팔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이런 몸으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장모님, 그냥 이별하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모님도 정씨도 속편한 일이니까요. 사회가 갑자기 머리를 쿵쿵 치며 소리칠 때 나는 그 부지점을 듣고 있자니 돈 앞에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회가 단단히 돌아서는구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나아질 상황이 아닐 것 같아. 서로 더 힘들어지는 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제 생각은 점점 복잡해져 가요. 우선 진정되게 딸과 다시 연락해보고 싶어요. 좀 기다리고 있는 거로 해줘. 나는 너를 처벌하려는 게 아닐 테니까. 제발 내 얘기를 믿어줘. 나는 상황을 진정시켜 보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사실대로 말하자고 제안했어. 그것에 대해 오해했었다고 말했어. 울음을 삼키는 듯 하더니 그러자 나는 직접 말할 테니 엄마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되자 나는 딸 집에 들어갔었어요. 살림을 합쳐 서희를 내가 간 병원님과 함께 돌보고 있었죠. 날은 전화를 걸어 암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두 사람이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잠시 나가서 이부터 돌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왠지 눈물이 없이도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겨우 게르게 힘입어 추위를 견디며 피하려 했지만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 덕분인지 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아 감사 같던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추워서인지 슬퍼해서인지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를 저는 핸드폰 속에 보관하고 있던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보았어요. 아직 파리에 있었을 세안서를 제 딸이 어깨에 안고 미소를 띠는 두 사람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 속에 있는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우는 가운데 거리를 방황하던 중 집으로 되돌아가 다시 문 앞에 선 딸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북을 읽다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유리 물병을 깼을 때 손이 다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하면서 사위를 피하게 되었지만 사람을 타격해버렸습니다. 곧바로 사람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치료해 주었고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힘없이 눈을 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 거죠? 정의가 이렇게 쓰여지는 이유가 뭔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사라지면 정의는 괜찮을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떠나주세요. 네, 저는 울부짖는 사회에 발을 꽉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손이 없었기 때문에 발밖에 잡을 수 없었지요. 불러주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어딘가 잘못한 건 찬이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네도 정리가 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정화와 잔이 그때 넘어 놈이 있잖아. 그때 사위를 겨우 버텼죠. 정말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수술 후 한음을 마시며 투병하던 도중 1년이 좀 지나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딸의 투병 소식을 알게 된 것과 사회가 죽으려 했던 시점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각오하게 된 것은 딸의 목숨이 다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마르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몸이 힘없이 떨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회와 함께 장례를 치러 얻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 순간은 아주 옛날의 일처럼 칠흑같이 느껴졌어요. 제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이 끔찍한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식으로 해돈을 한다면 사위는 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차려도 먹지 않겠다고 하며 그저 존재할 뿐이었어요. 한동안은 상심에 적응하고 의욕적으로 직장을 찾겠다던 때도 있었지만 사회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멍하니 방 안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사위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헤매는 듯한 고통을 맛보며 각자의 괴로움에 빠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채 있다가도 살기 위해 미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이제는 딸의 부재나 또 팔에 상처를 입은 장애인 신세가 된 채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위에게 대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려 노력했고 필요 없는 야근도 당사자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한숨을 내쉬던 어느 날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석 씨와 김 선배님, 사회가 집을 떠난 것 같아요. 4층에서 외도했음을 분명히 써두고 감사했던 말만을 남겨두고 몇 개의 옷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방에 주저앉아 망설이고 있을 때 도대체 어디서 사회를 찾아야 하는지 상상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각자 자신의 길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몸이 불편한 사순이까지 안고 먹여 살리기에 자신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유품들을 찾아내지 않고 몇 가지만을 많이 했었어요. 혼자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저는 딸을 위해 유품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품 가운데는 병원에서 받은 물건들도 있었어요. 종이 정리함 안에 든 그 물건들을 보니 다시 딸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숨이 막혀 말이 안 나왔고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눌 수 없었어요.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마음의 귀하고 귀한 말들이 저의 가슴 속에서 태어나서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상처에서 쪽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 쪽지는 아마도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편지에는 진씨에게 진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내 곁에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떠나 버린 채로 존재할까요? 많이 울었어요. 나는 내 진우 씨가 오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 씨, 또한 우리 엄마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죽으면 기대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어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분이에요. 세상의 풍파를 너무 많이 겪고 그저 괜찮은 척한 것뿐인데 속은 다 과터진 분이죠. 그런 엄마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 진주 씨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발이 있든 없든 짐 씨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우리 엄마와 진 씨.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 죽일 거예요. 요즘에 기도 안 됩니다. 이 편지가 꼭 짐 씨에게 전해지길 빌면서 진 씨에게 영원한 작고 정의가 있음을 바랍니다. 그것이 딸이 사위에게 쓴 절절한 말이에요. 러브는 되었습니다. 저는 편죽을 진 채 그만하고 싶은 자신이 부끄러워 울고 말했어요. 나는 먹다 보니 이만큼이나 놀림받은 것 같은 부당한 일이 아이를 내 아내의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부담스럽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내 가족을 외면하려고 했던 이내 소중한 딸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무심했고 이해력 없었습니다.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고 믿음이 없이 묵묵하게 들어주던 사람에 대해 생각하니 내가 그냥 얽매이기 싫어해서 사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도망쳐버린 것 같아 정말 깊이 반성했습니다. 도리로서 이대로 사위를 찾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후회만 가줄 것 같아서 다음 날부터는 서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충전하고 그 연락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행방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전화해서 김진우세요?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신지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저 연락이 끊기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200여 개나 되는 연락처를 며칠 동안 하나하나 전화해서 사회에 걸쳐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의 친구가 우리의 연락처로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은 친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 녀석이 갈 곳이라면 한 곳 생각해봤어요. 그곳은 어디예요? 그래서 목포 쪽 근처에서 옛날에 어릴 적에 잠깐 살았던 곳이라고 부모님께 답했어요. 부모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가끔씩 목포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놀러 갔었고요. 아버지의 친구께서 목포에 계시다고 하셨던 것이 같아요. 저도 최근에 연락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목포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도착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근처 의사 이름의 책을 구하는 사무실이나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약 5시간 정도 찾아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얼마 없을 때 설마 이곳에 있다면 일자리를 구하려 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팔이 없는 의사에 대해 혹시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한 해 물러나 들어왔어요. 오늘은 장을 찾아보기에 근력이 부족한데 그냥 허기진 배를 달래려 음식을 사러 여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방이 나가서 하루를 잘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새로운 김 씨가 합류했어요. 아, 오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해. 아니겠지. 응, 맞아. 내가 잘못 보지 않았어. 몸도 불편하게 자기 애인이 매일 그려야 할 때 내가 싫다고 했더니 자기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사위를 찾았어요. 그분들에게 그 사람 어디 있어? 다 그 첫 번째로 사위가 지내고 있는 민박집을 찾아서 그리고 사위의 얼굴을 보지 못해 설가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딸의 편지가 방 안으로 던져졌어요. 편지의 뒷면에는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준다면 땡땡 여관으로 오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여관에서 하루 종일 딸의 사랑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사랑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딸의 마음을 전하고 제 할머니는 했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적같이 살아있고 영리한 사위가 여관 방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다가왔어요. 몇 달 만에 사위에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말했습니다. 김씨, 자니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징후가 분명해.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러. 우리는 먼저 어디로 갈 건지 행복하게 살아보자. 엄마가 책을 사주시더라도 없나요? 네, 엄마가 그렇게 하여 저는 사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미신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사회에서는 사위대로 잘 나갔어요. 제가 미싱한 지원 적어 받은 돈이 많아 개발자 선수를 구하면서도 사회를 케어해 줄 수 있었죠.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들 진호와 함께 10년 넘게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진호는 순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저는 나중에 진심으로 진호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길 바라며 다른 관점을 끊어도 좋으니 장가가서 일상을 온전히 즐기고 자식을 키우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죠. 그 일로 가끔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이제는 제법 의료기술을 숙지한 진우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후원 단체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유기견을 돕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도우는 봉사활동을 매우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중년 남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자 진우는 자신의 의료기술을 발휘하여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친해진 봉사 친구가 생기면 기쁠 겁니다. 저 또한 진실한 친구로서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하며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던 그 시기는 마음의 소중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딸이나 새로 태어난 아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언제든지 제가 정작을 하고자 할 때 끝없이 들어주고 그 반대로 정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정작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큰 고통의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도 작은 고통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해고당한 것이었는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젊은 관리자들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공장을 새로 인수한 사장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았거나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인지 받아줄 곳이 없었어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새빨간 땅 사거지로 전락했습니다. 진우는 취업지원센터에서 가능한 일을 찾고 있었지만 아직 현혈태들 포리스트. 수입이 득저해서 몸쓰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식당이라 할 때마다 온몸에 뼈가 아프고 쑤시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았으며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온몸이 아파서 힘들게 끙끙거렸다. 그런 밤이면 누구든 제 곁에 와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싶지만 제가 스스로는 잠들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런 진호는 언제나 제 머리맡에서 제가 잠들 때까지 지켜봐 주었다. 정말 힘든 날이었고 간병인을 사용하는 일도 많이 줄였으며 식당에서의 일로 지쳐가면서도 몸이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졌다. 저희 집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징후도 있고 나도 먹고 사는 문제로 예민해지고 바쁘셨어요. 나는 진우에게 화를 냈던 날이 많아서 지칠 때도 있었고 지우는 진우의 말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의 글을 써보았어요. 하루는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진우에게 도망가서 우리 둘이 함께 세상을 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트에 가서 농약을 사서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로 감정을 터뜨렸어요. 진짜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함께 살면 어때요? 한결같이 되는 게 어떠니? 엄마, 정신을 차리셔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달이 되면 우리의 생활비가 바닥 날 것 같아. 진우야, 혹시 이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라. 참아내야 할지도 몰라. 건마, 돈을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없지 않아? 어딘가에서 빌려서 갚을 수도 없는 게 아닐까? 나는 우울한데 내 몸이 불편하다고. 진우는 방금 전 의미 없는 미래를 기대하기 싫다고 했어. 아무런 말 없이 방문을 가만히 나갔다가 다음 날 나에게 말했어. 언젠가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할 때 엄마가 그랬어. 그래, 만약 살아가며도 기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정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부탁이니 기운 내줘. 돈은 다음 달까지 사용해보고 그 후로는 어떻게든 해보겠어. 친구들에게 빌리는 것이라도 어떤 것이든 좋으니 일자리를 구해 어떤 일이든 해볼 테니 그 때문에 식당에서 하신 일로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조금 휴식을 취하세요. 저는 나이보다 어른스럽고 진중한 진흥회의 말도 못하고 그저 머리를 끄덕이곤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생명을 끊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항상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죽어버려도 진호가 마음에 걸리고 딸의 마지막 편지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제게 기적적인 앱이 찾아왔어요. 집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을 때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여기 있습니다. 김신 씨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보전되어요. 왜요? 김진우 씨가 제게 임명을 하신 뒤 대량의 후원금을 보내주셨다는데 돈이라고요. 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몇 억의 돈을 우리를 위해 내놓는다는 말을 하는 건지요? 누가 후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진우 씨와 어머니 사안에 감동받은 두 분이 후원금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분은 환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한 통의 전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몇 달 후에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고 그때야 드디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감이 들었습니다. 전 안진우와 함께 흥분하여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식당을 열까 생각했지만 진아 제가 함께 1억엔으로 식당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체력이 있었고 진우는 수익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업종을 프랜차이즈 카페로 결정했습니다. 디저트도 팔고 커피도 파는 곳으로요.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이유는 케이크나 디저트류를 냉동해서 본사에서 가져와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가게 위치를 알아보고 어떤 브랜드 카페를 오픈할지 결정하기 위해 저와 진우는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두세 달 동안 열흘 동안 바빠야 했습니다. 쫓아다닌 끝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날 저희 지인들과 진료를 챙겨주시는 복지사분들, 그리고 봉사활동 단체분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개업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예전 지는 친구라고 하던 다리를 절던 중요 남자분도 오셨는데 그분이 번쩍번쩍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나신 게 아니겠어요? 진이야. 저번에 어떤 그분 마치 최장님 같아 보여요. 아, 놀라셨겠어요. 아, 어머니, 최장님은 건설회사 대표세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직감 같은 것이 스쳐왔어요. 우리 집을 찾아와 이것저것 형편을 알아보더니 집주인이 된 겁니다. 물어보시던 모습은 물론 현재 개업식에 참석하신 분이 보이시는 그 뿌듯한 표정까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요? 제가 올바른 추측이라면 그분은 분명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디저트와 커피를 제공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 첫 사장님이 나오신 분께서 가게 앞으로 오셔서 인사를 드리려 하신 것 같아요. 진우 어머님은 현재 계시지 않지만 가끔 커피 한 잔 마실 생각이 들 때 방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알리지 않으려는 회장님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어요. 원래 이런 사건이 있었던 모자라서 이류 어머님과 진우에게 보내주신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살 방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희에겐 하늘에서도 맛질이 내려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더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회장님은 참 무슨 말씀이신지. 다 착하게 살아서 복 받친 게 옵니다. 어디 몸 불편한 사회를 그렇게 10년도 훨씬 넘게 건강히 사기 쉽나요? 다 어머님이 착하게 사신 걸 돌려받는 거예요. 하면서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달라 하면 가셨어요. 그렇게 제 아들이 된 진흥은 돈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장점은 아무래도요. 인정받는 형님이 아쉬운 점은 한 달에 500만 원을 훨씬 넘는 돈을 벌어낸 너희들에게 많은 백절대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진우는 정의로운 마음가짐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달 얼마씩의 금액을 안병동에 기부하기로 결심했고 또한 진우처럼 한쪽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 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끔 강아지들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날들을 진우와 함께 봉사하며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형편이나 줬어야 하는데 왜 다 퍼주고 다니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만큼 저와 진영에게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그때 진노를 버렸다면 오늘과 같은 좋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나 사필귀정과 같은 한자성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안짜서 뭐냐라고 묻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있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될수록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정직이 아닌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단지 장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삶의 고난과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어려운 삶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음악